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준석 후보가 또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전략에 저희는 주목하지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단일화니 이런 거에는 저희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딱 열흘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13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유세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어땠는가? 이 얘기로 먼저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죠. 이수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엠브레인 퍼블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4%포인트, 김문수 3%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났지만 오차 범위 내의 움직임이라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의 답변에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61%, 김문수 23%, 이준석 후보는 8%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해봤을 때 2, 3위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49%에서 61%로 1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중도층의 변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현재까지의 성적표라고 할까요? 여론의 선택, 지금까지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중도층의 민심은 조금 달라지는 양상도 일부 보이고요. 전체 판세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론에 대해서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기호 순서대로 모경종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실제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13일 남은 시점에서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여론조사의 수치를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 당의 지금 자세는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조금이라도 더 낮은 자세로 0.1%포인트라도 끌어모으겠다,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선거는 박빙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박빙이라는 마음가짐. 다만 숫자에서는 후보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 큰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상 보면 큰 흐름이 있다고 보기는 좀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저희가 선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지지층들이 결집이 안 되는 양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당을 지지했던 당원들조차 아유 난 이번에 투표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 뭐 후보 교체 파동도 있었고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투표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한 중반 정도 이제 접어들면서 적어도 당원분들만큼은 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지 그래도 가서 투표는 해야지 하는 분위기들은 확실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대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느냐라는 데서 보면 여전히 약세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아침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40대, 50대 민주당의 강한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그 유권자분들의 냉대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민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개혁신당은 사실 1차 TV 토론 이후에 그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뭐 MBC에서 하는 여론M이라든지 뭐 여론조사 지표들 좀 종합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1차 TV 토론 이후에 이준석 후보 굉장히 많이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앞서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TV 토론 이후에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기존에는 좀 압도적 승리를 추구하면서 보수 쪽으로의 확장을 좀 중도 보수 뭐 제가 봤을 때 약간 코스프레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TV 토론 이후에는 오히려
원래 본인이 가졌던 조금 더 진보적 정책성이 많이 나오는 예컨대 국가가 뭐 빚을 좀 더 늘리는 게 뭐가 문제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호텔 경제학 얘기 같은 것들도 계속 하시면서 조금은 지지층 결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흐름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거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나름의 하나의 모멘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 여론조사 수치 사실 오늘 소개해 주셨던 여론조사 이외에도 여러 여론조사들을 종합을 해볼 때 내란 세력의 패배는 저는 확실시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경정 의원께서는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 하나는 이제 오늘 소개해 주셨었던 여론조사에 이제 저희 민주노동당 5번 권영국 후보의 지지율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주요 후보들이 등장하는 TV 토론에 있어서 출연을 할 수 있는 후보의 여론조사는 사실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론조사 기관들의 권영국 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1차 TV 토론을 전후로 해서 이제 몇 군데에서 권영국 후보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후보의 지지율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숫자로 잡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치 밑에 바닥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1차 토론 이후로 저희 당사로 걸려오는 응원의 전화들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후원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나와줘서 고맙다. 이번에 진보가 없어서 투표장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투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걸 보면 2차, 3차 토론 이후에는 좀 더 권영국 후보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도층 얘기를 앞서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중도층 잡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을 하면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탈당한 상태긴 하지만요. 예. 중도층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김용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신 그 호텔 경제학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노쇼 경제학이라고도 또 조롱을 하기도 하는데 정작 정말 노쇼 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대통령이신데 오늘 나타나시는 바람에 그러네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번 등장하고 심지어 그 우리 보수 진영을 좀먹고 있는 부정선거 담론을 다룬 영화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중도층의 표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전히 민주당 강세 연령대이긴 하지만은 많은 이제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에게 선뜻 마음을 못 주는 이유들이 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이제 윤 대통령과의 결연 문제, 그다음에 새로 거듭나려고 하는 태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굉장히 좀 곤란하긴 하죠.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과의 절연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뭔가 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부정선거 담론도 매몰차게 후보나 지도부에서 끊어주는 것이 저는 그나마도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전생에 부부셨나 할 정도로 예. 정말 엄청난 호흡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1차 토론 이후에 저는 제 느낌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어 왔고 커피 120원 논란부터 호텔 경제학 논란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귀신 같은 타이밍에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는 꼴은 볼 수 없다 해서 거의 내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 명예 선대위원장 하겠다라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등장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김문수 후보님 열심히 가셔가지고 이양기 아무리 모시면 뭐합니까. 지금 거기 그 김문수 후보님 심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번 나오셔서 다 뽑아버리시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야 이재명 후보님은 전생에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덕을 쌓으셨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탈당한 분이다, 우리 당과는 상관없다라는 정도 메시지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냥 상관없어요가 아니고 어느 국민이 그렇게 보시겠어요? 강한 규탄의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와 아직까지는 호흡이 잘 맞지 않고 있다. 저는 지적합니다. 예. 지금 중도의 표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이재명 후보와 부부였다. 뭐 비유를 하신 거긴 하겠지만 네. 저는 그거랑 완전 별개로 윤석열 리스크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김용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영부인 뭐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등 그건 중도층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예, 배우자 토론회요. 이 배우자들에 대한 토론회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수층 내에서도 그리고 중도층은 더더욱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펼치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재명 안 돼밖에 없어요. 이재명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망한 게 그 이전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 정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 아닌가. 지금은 이재명 안 돼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중도를 위해서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재명에 목매지 말고 윤석열은 더더욱 목매지 말고 국민들의 목매어라 이렇게 좀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당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반명 메시지만 계속 내고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뭐 공격적 메시지를 하는 것이 선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평가 내지는 그분의 이제 과거의 업적들을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그걸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저는 그 이번 토론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이유가 또다시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유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에서 입을 열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호텔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대만에 대한 태도, 양안 전쟁을 대하는 이재명 대표의 안일한 태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그거는 이 단순히 과거에 비판했으니까 이거 안 먹힌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될 사람이 검증대로 나왔는데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새삼 또 비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비판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 비판 이상의 비판을 받을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2025년에 2024년에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탄핵된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입니다. 아마 김재섭 의원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그 구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에서 불출마하셨잖아요. 그리고 구로 당협에서 입장을 발표하시기를 자당에서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의이기 때문에 그 도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지역 당협에서도 알고 있는 정치적인 도리가 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출마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출마를 해야 되는 정당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게 마치 일상적인 선거인 것처럼 토론에 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저희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 윤석열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아주 조금 계시지만 사실 김문수 후보조차도 그 리스크로부터 별로 벗어나고 싶으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윤석열 씨가 극장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황교안 총리 그리고 전한길 씨하고 같이 봤죠. 그리고 보고 나서 좋았어요라고 하는 평을 남겼다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 기자분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물어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의혹을 해소해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론을 키우고 결국에는 내란을 옹호했었던 이 전광훈 같은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잘 이뤄가야 된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이쯤 되면 리스크를 털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리스크의 늪속으로 영원히 걸어 들어가고 계신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선거를 사실 왜 하고 계신지 저는 오히려 좀 묻고 싶어요. 대답을 할까요? 예, 네. 반론하시죠. 상당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부인하기 어려운 거고 계엄과 탄핵의 원죄가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후보를 나가는 것 자체에도 안에서 당연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존립 목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을 향해서 이 어떤 이념의 공동체가 모인 것을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뭐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 후보 내지는 뭐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안 내는 게 맞았다고 보지만은 사실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정당의 존립 근거 자체를 너무 많이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뭐 토론을 통해서 좀 후보를 냈긴 했지만은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의식들을 저희 안에서 충분히 갖고 있고 저 역시도 갖고 있습니다.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섭 의원님하고 전하람 의원님이 호텔 경제학, 호텔 경제론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요. 물론 열세에 있는 당으로서, 열세에 있는 후보로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해야 되는 거는 뭐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이해는 십분합니다만 이 호텔 경제학이란 단어조차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은 뿐더러 이재명 후보가 이 어떤 예시를 드는 거에 한번 더 집중을 해주십시오. 호텔 경제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예전에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도 폐광에다가 돈을 묻어놓고 쓰레기로 묻어놓고 그다음에 민간 업체로부터 가서 그걸 발굴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수요가 더 창출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보고 폐광 경제학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를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또는 이거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것은 대선 전체적인 전략으로도 좋지 않고 이거 말고 차라리 경제학적 담론으로 조금 더 수요를 늘린다거나 또는 수요를 줄인다. 또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더 좋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유 가지고 너무 목매이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측면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예. 저도 호텔 경제학이라는 용어 이준석 후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순화시켰다. 노쇼 경제학이라고 해야죠. 사실은. 노쇼 경제학이죠. 노쇼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민주당도 사실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1차 TV 토론하고 나서 그 호텔 경제학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올렸다가 이거는 쓰지 말아달라라는 총극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걸 마치 이준석 후보가 퍼뜨린 것처럼 하지만 그 요즘 유명한 이렇게 이제 처음에 호텔을 갔다가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해서 마지막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설명도 같은 것도 일러스트.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만들으셨던 거를 이재명 후보가 SNS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고 이걸 과거에 이재명 후보 열심히 설명하시고 최근에 군산 유세에서도 본인이 앞장서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동영상에서도 내가 거의 경제를 알려줄게라는 느낌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쇼 경제학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화폐를 계속 순환시키기만 해서 제대로 된 부가가치를 만들고 영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승수 효과는 있겠지만 10만 원이 돈다고 해서 그 10만 원이 고스란히 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있는 돈을 쓸 것인가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재화와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근원적인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요즘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돈 돌리면 된다. 국가에서 빚 좀 지면 어떠냐 돈 좀 뿌리면 된다. 아니 경제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아니 이런 경제관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이거 극단적 예시인데 뭐가 문제예요? 당신이 극단적이시네요?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국민 앞에 본인의 경제관을 검증받는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죠. 그 지점에서 현실의 인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가치 생산품 만들어야 되는 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 고부가가치 생산물을 못 만들어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아니면 기업들 또는 대기업으로 표현되는 곳들이 그런 부가가치 생산물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 그런 생산 가치들이 일반 서민 경제로까지 확장이 되었는가, 순환이 되었는가, 과연 진짜 돈은 돌고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민주당은 문제점을 착안을 한 거고요. 그렇게 현실 인식이 다르니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옛날에 민주당이 했다가 망했던 재벌 기여금 논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벌 사실 유보금, 아까- 사내 유보금 논쟁하면서 왜 저기는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느냐, 재벌의 아니요. 유보금 근데 뺏어가지고 계속 1차 흘려야 TV 된다.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네, 이미 다 큰 두 거가 분의 자, 두 장혜영 의원 말씀하시죠. 네,
마치 두 분의 말씀이 1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사이에 오갔었던 공방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데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서 다른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조작한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개혁신당의 입장이 좀 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아니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력으로 삼는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었던 바로 그 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이 샘플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청탁을 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력이 여론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됐으면 당에서 책임 있는 당이라면 특히나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당이라면 책임감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나온 게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장현 의원님 본인 말씀에도 이준석 후보의 관여 여부는 전혀 말씀 내용에도 없고 실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됐을 때 아마 장현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선 여론조사 못지않게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하루에도 2-3개씩의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왔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선거가 아닐 수는 아니죠.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전국에 있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오히려 더 망상의 아니요. 영역인 것이고 그럼에도 오히려 불구하고 다른 여론조사를 사실 통해서 명태균 씨하고 관련된 이준석 후보의 의혹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7불사 홍매화 심으셨을 때 최근에 천하람 의원님도 소환조사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혹뿐만 아니라 어쨌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는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굉장히 구태이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 굉장히 작은 문제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명태균 씨와 저희가 어떤 교류했던 문제, 이 부분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혁신당이 굉장히 압도적 새로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와의 어떤 연관관계 같은 거가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는 사이다라는 식으로 피해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저희는 저 7불사 가서 홍매화 심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같이 안 교류 계셨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좀 보도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단 하나도 거짓말을 한 게 없고 저희는 저희의 관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더라도 저나 이준석 후보가 불법적인 일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전혀 없고요. 그때 홍매화도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때 절에 계시던 많은 분들께서 기념식수 좀 하고 가라. 그래서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했어요. 빨리 가고 싶었는데 사군자의 으뜸인 홍매화 신고 가라는데 저희가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생일이 됐을 때도 홍매화 묘목 한 그루를 선물로 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은 이 매화 달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군자의 으뜸인 우리 유교적 꽃의 되게 궁극인 TMI라고 생각하고요. 홍매화를 저희가 심은 것은 저는 네, 어쨌든 여론 조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라고 저희는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그리고 확실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개입했다는 한 바 포인트를 전혀 여쭤본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개입을 내지 안 않으실 했는데 거라는 저희가 거죠? 무슨 어떤 입장을 내야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네. 더 하시겠어요? 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네. 예. 발언권을 한 번 더 드리고 바로 반론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었던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이미 부정선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압도적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정당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청탁 유무와 별개로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으시지 않으면서 우리는 청탁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은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청탁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금전적 대가도 주지 않았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외에 수많은 여론조사가 있었고 이준석 후보가 정상적인 형태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선출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정치적 공세를 하시면서
실제 사례보다 부풀려서 하시는 것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네. 뭐 당시에 저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는 과정을 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냥 조금 첨언을 드리면 부정선거가 되려면 그 여론조사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야 되고 예를 예. 들면 그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바로 그 여론조사에서 말하자면 기술이 들어가거나 편법이 들어가서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원 투표와 몇 개의 여론조사를 같이 합쳐가지고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치 부정선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애초에 맞지 않는 말씀을 좀 근데 드려야 될 것 그때 같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게 지금 무슨 이게 되게 중요한 민주당에서 얘기인지 굉장히 잘 많이 모르겠고요. 쓰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때 이준석 돌풍을 직접 보셨으면서 원내에서 보셨으면서 이게 마치 조작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네네. 이 이야기의 모든 본질은 이준석과 명태균은 과연 무슨 관계냐라는 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장혜영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이제 부정선거, 당대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인 거고 이준석 후보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도움을 많이 줬다. 윤석열이 내란, 계엄을 일으킨 덕분에 이게 잘 묻혔다. 김건희, 명태균 커넥션보다도 더 우리가 궁금해했던 게 이준석, 명태균과의 커넥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이준석 후보와 명태균 간의 양자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자, 호텔 반론까지만 예. 듣고요. 예. 네. 다음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호텔 경제학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다 해명이 됐고 저희가 단 하나도 숨긴 게 없는 주제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꺼내시는 것 자체가 예. 저희의 굉장히 공격이 좀 잘 들어가고 있는 증거 아닌가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해석은 자유니까요. 네. 예. 자, 여러 토론의 소재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